중대전술 기지를 보고 미군은 어찌나 감명을 받았는지 현재 미군은 어느 나라에 전쟁을 치르러 가도 중대전술 기지부터 구축합니다. 그런데 미군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중대전술 기지를 만들잖아요. 테러를 만들어요. 생사를 함께한다, 죽으면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정말 부담스러운, 한국 사람들은 야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산성과 청야 전략이 결합되어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전략이 전쟁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했나요? 산성은 단지 교환비를 높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말하지만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해요. 그 국가 사회적 특징을 알려면 왜 전쟁을 봐야 되냐면 성을 보면, 성이란 건 방어 시절이잖아요. 성을 보면 그 국가 사회적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성과 중국의 성과 우리나라의 산성은 성 문화도 성의 구조도 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죠. 기와지붕 올라가 있으니까. 하지만 스탠드 글라스 있다고 다 유럽이 건축물이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성은 유럽의 성과 본질적인 관념이 같아요. 유럽의 성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그 영주들이 농노의 반란으로부터도 영주라고 하는 VIP를 지키는, 한국의 기준에서는 못돼 처먹은 구조물이 유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진짜 인간, 영주와 영주의 가신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을 지키는 엘리트 기사 집단, 이 몇십 명을 지키고자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중세 유럽의 성이에요. 농노들조차도 성 바깥에 하등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중세 성을 보면 화장실이 따로 없고 바깥에 구멍이 나와 있어요. 농노들이 살고 있는 외부 세계로 똥오줌을 투척하는 구조가 중세 성의 그 화장실이에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일본의 성도 여러분 그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오사카 성 한번 쳐보세요. 세로로 좁고 길게 돼 있죠. 다이묘, 영주, 그 밑에 가신, 그 밑에 사무라이들이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나눠서 분리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일본의 성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성은 성읍, 읍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시 공간을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는 방벽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드론으로 보면 중국 성들은 다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주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거주 공간, 중국식 읍성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산성 문화입니다. 산성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산성은 먼저 외부 침입자들의 입장에서 산성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산성에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청야를 합니다. 적에게 넘어가서 적의 군량이나 적의 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싹 없애죠. 심지어 우물에도 독을 타요. 우리나라는 척박한 나라고 인구 회복력, 인구 부양력이 부족한 땅인데도 청야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야를 할 때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 지긋지긋한 이웃들과 협동심을 발휘해야 돼요. 내 거는 숨겨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공평하게 다 같이 없애야지. 그리고 남은 것은 몽땅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산성에 쟁여두어야 되죠. 그때부터는 기나긴 농성을 시작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적을 최대한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는 협동해야 돼요. 산성이라고 하는 공간은 남녀노소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평소에 아무리 상위 계급과 하층 계급들의 갈등이 있었든, 평소에 그 남녀노소들이 서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든, 재난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만큼은 산성에 함께 들어가서 농성을 해서 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 모두가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말했죠.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산성 문화가 왜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한국인들은 평소에 그 윗사람들이 하는 말 듣습니까? 불법 주차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합니까? 교통질서 잘 지키나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민족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시기 질투 굉장히 심한데, 우리는 증거는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국인들은 이래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한국인은 의학적으로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경쟁심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한국인들의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그다음에 아난다마이드, 이런 그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 있죠. 호르몬들. 이 유전적으로 한국인들의 호르몬 분비량을 보면 한국인들은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과학 경쟁적인 도파민 중독자들이구나라는 게 그냥 지표로 나와요. 그냥 차트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기질의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많이 살아남아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반도에선 그런 사람들조차 재난 상황에서는
IMF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금호기 운동에 동참을 한다든지, 코로나 시국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신해서 말을 잘 듣는다든지, 이러한 일시적인 협동심도 또한 비록 임시 반편적 협동심이지만 발휘되어야만 또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질을 후손인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박함,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이타성도 만들었지만 이기심도 만들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한국인의 이 두 가지 기질, 이것은 한반도라고 하는 땅에서 유래한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성 전토라고 하는 것도 이 목숨의 경제성에서 나왔지만 거기서부터 유래되는 한국인의 기질을 반드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성에 대한 관념이 한국인에게 정말 극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배를 지금은 구분을 위해서 한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에게 이 산성에서 농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본질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나머지 전통적인 한선은요, 구조가 옛날부터 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배도 짓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과 마찬가지로 성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배를 짓는다, 어떤 고정된 구조물을 짓는 느낌을 언어에서부터 옛날부터 갖고 있어요. 한선은 일단 이 한선의 구조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도 짓는 거고 배도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신뢰를 만드는 그런 집을 짓는 그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못을 쓰지 않는 거죠. 짜맞춤으로 돼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짜맞춤으로 한옥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계절의 변화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짜맞춤으로 짓지 않으면 집이 다 뒤틀려요. 여름에는 장마에 엄청나게 습하죠. 가을에 엄청나게 건조하죠. 봄에 또 황사 날아오죠. 이 극단적인 이 습도와 건조함, 그 다음에 이 극단적인 기후,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정말 극단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 그 다음에 가끔씩 홍수 나죠. 이런 데서 집이 버티기 위해서는 집이 짜맞춤, 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짜맞춤에서 아무리 기후가 변화되더라도 이렇게 끼익 하면서 점점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름엔 전체가 동시에 불어나고, 그다음에 겨울엔 전체가 동시에 압축되고, 몇 년을 버티면서 더 강해져서 또 몇십 년, 수백 년을 버텨야 하는 게 이제 한옥의 숙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짜맞춤 기법인데, 그리고 바닥은 조금만 땅을 파면 다 화강암 평마암이기 때문에 기둥을 깊게 못 박아요. 그래서 한옥에서 보면 땅을 다질 수만 있어요. 그 위에 한옥을 얹어요. 다진 땅에 한옥을 얹어버리니까 이렇게 뭐랄까, 땅에 깊이 고정될 수 없으니까 지붕의 무게로 한옥을 눌러서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와지붕도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 그 초가집 해서 흑백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집은 요만한데 지붕이 이만해요. 무게로 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초가 말고, 초가집에 이 볏집 말고 뭐가 있냐? 다 흙이에요. 예, 이런 게 바로 한옥인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짜맞춤으로 지어요. 바다에 동동 떠 있어도, 강위에 동동 떠 있어도 극단적인 사계절을 견뎌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짜맞춤으로 짓고 어쩔 수 없이 못을 써야 되는 부분은 그것도 나무못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철저한 블럭식, 레고식 조립식이기 때문에 흔히 밀덕들이 말하는 이 어떤 무기나 구조물을 없앴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배 선체는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해서 변신시키는 게 가능해요. 짜맞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선은 되게 재밌는 게 어선, 좋은 선. 좋은 선은 뭐냐 하면 그 각 지방에서 세금을 쌀로 걷어다가 그것을 이제 중앙까지 옮기는 그 배를 좋은 선이라고 하는데, 어선, 좋은 선, 그 다음에 전선이, 전함이 다 같은 배들이에요. 전쟁에 남은 개조하는 겁니다. 개조가 되게끔 돼 있어요. 어선일 때는 굉장히 낮아요. 왜? 그물질을 하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은 바닷물 밖에서 나올 때 갑자기 무거워지잖아요. 배가 낮아야지. 배를 높이면, 배전을 높이면 그물을 더 이렇게 길게 끌어야 되잖아요. 예, 옛날엔 다 인력으로 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부들의 팔뚝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좋은 선, 특히 전함으로 이것을 다시 이제 그 리모델링, 이 밀덕들의 말로 인티지를 할 때는 높입니다. 왜 높이냐? 높여야죠. 높여야만 성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왜구들이 도선한다 그러죠. 배를 타넘어서 이제 챙챙 칼싸움하는 거, 걔네 칼싸움 잘해요. 그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성벽을 만들어 놓고 바다에서도 수성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료에도, 일본 사료에도 고려의 배는, 조선의 배는 유난히 튼튼하다라고 돼 있어요. 왜? 짜맞춤 기법이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선은 한선을 기어오르는 적병을 수성전에서처럼 위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쏘거나 해서 이 도선을, 말이 도선이지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전통적인 우리의 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판욱선 하면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런데 판욱선의 고려시대 직계 선배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과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선과 같은 경우도 왜 과선이냐면 이것은 창과자예요. 자, 이 성 형태의 배를 만들어 놓고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바깥쪽으로 창을 이렇게 이제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창을 병사 개개인이 이 창을 들고 또 이제 그 창을 이용해 싸웠겠죠. 그런데 이 창을 그냥 꽂는 게 아니라 창을 꽂을 수 있는 바로 그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치대를 분명히 조은선이나 어선을 전시에 개조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선만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일본 측 사료에 과선의 내부 구조가 기록된 게 있어요. 굉장히 진귀한, 우리한테 고마운 사료인데 이게 뭐냐면 과선을 보면은 이상하게 안에 방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배예요. 제 핸드폰인데 이게 배인데 내부를 보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내인 거죠. 실내 안에 실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뭐냐면 성으로 쳤을 때 성의 외성과 내성의 구조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한 겹으로 이루어진 성은 없어요. 다 두 겹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외성, 즉 외벽이 함락됐을 때 적은 일시에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돼서 내벽에 한번 막히게 돼요. 그 내벽에 막혔을 때 외벽과 내벽 사이, 외성과 내성 사이의 공간이 킬존이라고 해서 그 밀집돼서 쏟아져 들어온 적병을 갑자기 위에 있는 무기를 쏟아부어서 순식간에 죽이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킬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후 안전 마지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내벽과 외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성이 한번 뚫리면 외성을 수비 측에서 한두 번 정도 보통 수복을 해요. 그 킬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복을 했다가 이제 또 그 최종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내성에서 최후의 농성을 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고려 과선의 안방, 그것이 내성의 역할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적에게 배를 점령당했을 때, 배를 빼앗겼을 때 내벽에 한번 숨었다가 다시 그 킬존을 구성해서 적을 축출하고 그 배를 수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배를 성으로 간주하고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판욱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게 판욱선이냐? 화포 전문 배로 개조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판욱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판욱선은 세계 전함의 역사에서 명함을 내밀만 해요. 세계 최초로 전문적인 포격전을 위해서 그 형태가 수립된 배가 판욱선이기 때문에 세계 전함 역사에 명함을 내밀만 합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한국군의 전통적 전술이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 베트남전에서 어떻게 우리 그 유공자분들이 싸웠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또 현장의 목소리만큼 생생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도 그 월남전 상위 유공자시기 때문에 보훈병원을 다니시거든요. 입원을 해도 이제 국군보훈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연을 통해서 제가 국군, 우리나라 이제 둔촌동에 있어요. 중앙보훈병원에 다니면서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군대는 월남전에 가서 중대방어전술기지라는 그 교리를 창안을 해요. 중대방어전술기지는 말 그대로 중대 단위의 전술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방어진지를 만드는 건데, 산성하고 참 똑같습니다. 산성도 우리나라를 침입한 외적이 도저히 뒤에 남겨두고 지나칠 수 없는 정말 애매한 곳에 알박기를 해놔서 어떻게 할래? 그냥 지나칠 자신이 있어? 우리가 성문 열고 나가서 보급로 끊어주고 후방 한번 괴롭혀줄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성을 공격을 하면 또 함락이 안 돼. 그 산성을 포기하고 갈 길 가자라고 하고 포기하고 가면은 또 산성문이 열려서 기동 타격대가 나와서 또 이제 그 외적을 괴롭혀요. 이런 것이 이제 산성의 존재 이유인데, 딱 그런 위치에 베트남 정글에 중대 전술기지를 세웠어요. 당연히 현대전의 기지이기 때문에 철조망과 참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샷으로 중대 전술기지를 보면 기본적인 관념과 구조가 우리나라 전통 산성과 똑같아요.
우리는 조선시대 생성을 복원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없었을 텐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유전자에서 나왔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산성처럼 폐쇄 구조로 돼 있어요. 방어력은 극강이에요. 그 대신 폐쇄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어력은 극강인 대신 중대 전술기지가 넘어가면 다 죽어요. 퇴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성의 특징이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퇴로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살면 다 같이 살고 죽으면 다 같이 죽어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중대 전술기지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미군들이 보니까 뭐야? 이건 옛날에 우리가 알던 유럽식 성이잖아. 아니, 현대전에 와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군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왔으니 이 폐쇄적인 기지를 만들고 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요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베트남이 우리의 의도에 넘어왔죠. 우리나라 중대전술기지를 축출하기 위해서 북베트남군, 그 다음에 이제 베트콩이라고 하죠. 월맹군이 수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결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1대 100, 1대 1000 이런 교환비를 우리 국군이 거두면서 나중에는 몇 번 당해보고 호치민이 명령을 내리죠. 한국군 중대전술기지는 그냥 놔둬라. 이건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런 건데 당연히 중대전술기지의 단점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대전술기지가 100% 승률을 거둔 게 아닙니다. 베트공에 넘어간 전술기지도 있죠. 이 경우에는 그 전술기지를 베트공이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대전술기지가 우리나라 산성의 관념이 후대에까지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 좋은 증거라는 거죠. 이 중대전술기지를 보고 미군은 어찌나 감명을 받았는지, 자, 현재 미군은 어느 나라에 전쟁을 치르러 가도 중대전술기지부터 구축합니다. 현재 미군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나라의 전투 교리가 됐어요. 중대전술기지는. 그 효과를 입증했죠. 그런데 미군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중대전술기지를 만들잖아요. 만들면 퇴로를 만들어요. 아무래도 생사를 함께한다, 죽으면 다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정말 부담스러운가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야,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지 뭐, 이런 심리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거를 지금 아마 저도 이해하고 지금 카메라 너머에 우리 PD님도 이해하고 지금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중대전술기지를 전 세계가 다 따라하지만 다 같이 죽는다는 감히 못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또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2년 LA 흑인 폭동때 한인 교민들이 이제 그 흑인 그 폭도들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사실은 그때 LA 경찰국은 백인들만 지키기 바빠서 한국인들을 보호를 안 해줬어요. 일부러 그랬죠. 신호를 보낸 거죠. 야, 저기는 프리야. 백인들 건드리지 말고 저기 한인들 있잖아. 한인들도 하필이면 현금도 많아. 가게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을 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한인들이 즉시 한 행동이 산성을 구축하는 거였죠. 건물의 1, 2층을 비우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 총을 들고 다가오는 폭도들에게 사격을 했죠. 그것은 바로 산성이 현대에 구현된 또 다른 전형적인 예이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보여준 빠른 대처와 단결, 협동심을 두고 우리들은 농민들의 후손이고 독재를 많이 당해서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그냥 질문할게요. 한국인들이 평소에 말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국 때 있었던 그 디지털 감시, 디지털 추적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인들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난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더 잘 이 재난을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느끼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말을 잘 듣죠. 평상시에 정권이 그런 짓 하다가 걸리면 정권이 무너지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제일 못 찾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거를 한국은 농민의 후손이고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다. 하여간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참 우리 동아시아인이 주체성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무슨 근거로? 그게 그 사람들이 농민의 후손은 말 잘 듣는다 이런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 농민은 농노잖아요. 봉건 시대. 우리나라 자영농 소작농과 농노는 주체성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영농 소작농은 자기 생활 공간, 자기 생산력 자체를 스스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다 이 소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경영인들이에요. 농노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식대로 남의 나라를 해석해서
이제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너무 신기해한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한국이 방역이 잘 되는 이유는 한국인이 김치를 먹어서가 아닐까요? 러시아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하고 동유럽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그 마르코프차라고 하는 한국식 당근 김치가 또 지금 당근 김치가 유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쪽 동네로 가서 고생했던 우리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이 뭐로라도 그 김치를 담가 먹어야겠는데 김치 담가 먹을 채소가 없으니까 급기야 당근으로 김치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러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먹어요 지금. 그래서 또 김치 얘기가 나온 거고, 뭐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 뭐라고 흉을 봐야겠는데 못 보겠고 한국보다 방역이 안 되는 게 이제 그 자존심 상하니까 자민당 욕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대만은 굉장히 잘 됐죠. 방역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거긴 섬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을 때 우리가 쉽게 그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우리 자신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또 더더욱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